덕수 씨, 왜 전화 안 받아요? 벌써 3시간째예요. 설마 아니죠? 우리 그 상가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덕수 씨, 왜 전화 안 받아요? 40년 평생 족발 삶아 모은 전 재산 20억.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던 다정한 남자친구 덕수 씨를 믿고 덜컥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남자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피 같은 돈.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제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해서 정붙이기 힘들었던 우리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인간 수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일어나세요. 그 돈 제가 다 찾아올 테니까 울지 마시고요.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 필재는 눈치도 없이 방 안에서 잠만 자고 있는데 가녀린 며느리가 20억 사기꾼을 무슨 수로 잡는다는 건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과거 국정원에서 인간병기로 불리던 전직 요원이었다는 사실을요. 한때 수진이가 나타나면 온 동네 깡패들이 오줌을 지리며 달아났다는 전설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요. 야, 김덕수. 감히 우리 시어머니 돈을 건드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깐 큰 사기꾼과 은밀한 요원 며느리의 20억 되찾기 작전. 지금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복수극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장충동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10평 남짓한 시장통 족발집에서 시작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돼지 핏물 빼고 가마솥 앞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아온 세월이 30년입니다. 여름엔 가마솥 열기에 피부가 짓무르고 겨울엔 얼음장 같은 물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자식 필재 하나 번듯하게 키우고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종로 중심가에 번듯한 건물 한 채를 올렸을 때 저는 비로소 인생의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외로움은 가마솥 열기보다 더 뜨겁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제 곁을 지켜준 건 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김덕수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점잖은 외모에 세련된 말투, 그리고 저를 영숙 씨라고 불러주며 여자로서의 삶을 일깨워준 그 사람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족발 냄새 밴 제 손을 더럽다 하지 않고 부드럽게 잡아주며 여생을 화려한 건물주 부부로 살게 해주겠다던 그 달콤한 유혹에 저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김덕수는 저를 위해 20억짜리 분양 상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 가치가 몇 배로 뛸 거라며 저를 위해 특별히 확보한 매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30년 장사 경력으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자 그 눈도 먼지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필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둥이라 제가 하는 일을 무조건 믿어주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집안일만 묵묵히 하며 가끔씩 덕수 씨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게 시어머니의 행복을 질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계약 당일 덕수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그 순간에도 저는 장밋빛 미래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확인되자마자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뜨더니 그 길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온 동네를 헤맸고 경찰서에 달려가 행방불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제시한 신분증도 상가 분양 서류도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렸다는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0년간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린 세월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어깨를 짚은 건 아무 능력 없는 줄 알았던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집안일만 하던 수진이의 눈빛이 그날따라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는 저를 대신해 단숨에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전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 하나를 꺼내더니 김덕수가 제게 선물했던 시계와 가방 속에서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순식간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낡은 노트북 하나를 펴놓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김덕수의 본명과 현재 은신처, 그리고 그가 저 말고도 여러 명의 노인에게 사기를 쳐온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어리둥절한 제게 수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평범한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그 인간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시집온 이 얌전한 여자가 실은 국정원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때려잡던 비밀 요원 출신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이미 김덕수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제 돈 20억을 세탁하기 위해 만날 조직 폭력배들의 정보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와 전율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김덕수는 사기꾼의 먹잇감이 아니라 굶주린 맹수 앞에 던져진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과연 며느리 수진이는 그 20억을 어떻게 되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김덕수의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남 모퉁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매일 새벽 시장통을 누비며 돼지족발을 삶아온 세월이 딱 30년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제 아들 필재는 갓 걸음마를 뗀 아기였죠. 남편은 노름 끝에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저는 어린 자식을 업고 가마솥 열기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며 버텼습니다. 손님들이 던지는 모욕적인 말도, 술 취한 진상들의 행패도 30년 족발 장사로 다진 굳은 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내 자식 장가 보내고 강남 한복판에 20억짜리 빌딩 지분까지 손에 넣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이제야 평탄한 대로에 올라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덕수라는 그 남자는 제 30년 노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찾아온 그 남자의 친절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죠. 족발 기름 냄새 풍기는 제 앞치마를 직접 벗겨주며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우아하게 살라고 말하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그가 건넨 가짜 분양 계약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지옥행 티켓인 줄도 모르고 넙죽 받았습니다. 20억. 제 청춘과 맞바꾼 그 돈이 입금되자마자 덕수 씨는 먼지처럼 사라졌고, 저는 텅 빈 통장을 붙잡고 족발 삶던 그 거친 손으로 제 가슴을 지식여야 했습니다. 제 아들 필재는 그저 거실에서 과자나 까먹으며 엄마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오겠지라는 속 터지는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시집살이 한 번 시키지 않았음에도 늘 거리를 두던 무뚝뚝한 아이였죠. 그런데 수진이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제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열어젖히더니 김덕수가 사줬다던 명품 지갑의 안감을 커터칼로 단숨에 그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깨알보다 작은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저 사실 어머니가 아시는 그런 평범한 여자 아닙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의 조용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마치 전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암호화된 특수 노트북과 일반인은 구경도 못할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모니터에는 김덕수의 이동 경로가 붉은 점으로 실시간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수, 본명 이춘팔. 전과 칠범의 수배 중인 전문 분양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김덕수가 제 돈 20억을 세탁하기 위해 가평의 한 폐공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단 5분 만에 알아냈습니다. 수진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김덕수의 통화 기록, 은닉 자금 계좌, 심지어 그와 공모한 부동산업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체가 대체 뭐냐고. 수진이는 노트북을 덮으며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관절 꺾이는 소리가 방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입니다. 어머니 돈 건드린 놈들, 제 전공 분야라서요. 며느리는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더니 허벅지에 작은 단검 하나를 차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필재 씨한테는 비밀로 하세요. 저 인간은 알아봤자 방해만 되니까요. 오늘 밤 그 사기꾼 놈이 제 발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테니 기다리세요. 수진이는 거실에서 졸고 있던 아들 필재의 목덜미를 살짝 눌러 잠들게 한 뒤 베란다를 통해 소리도 없이 아래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층 높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온갖 인간들 다 겪었지만 우리 며느리 같은 인간 병기가 제 곁에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죠. 수진이가 떠난 뒤 정막이 흐르는 집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나면 동네 양아치들이 오줌을 지렸다는 과거의 소문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김덕수의 배후에 있는 거대 사기 조직의 실체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악질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실수한 겁니다. 30년 동안 족발 가마솥을 지켜온 이 할미의 뒤에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 병기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이제 김덕수가 겪게 될 공포는 제가 느꼈던 절망의 수천 배가 될 것입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선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족발 가마솥을 지키며 살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환갑이 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아들 필재는 거실 소파에서 입을 벌린 채 자고 있었죠. 수진이가 잠들게 했다던 그 평온한 모습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건넨 노트북의 위치 추적 신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은 가평의 외곽 산자락, 지도상으로도 나오지 않는 깊은 숲길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 30년 인생을 집어삼킨 김덕수의 아지트이자 동시에 그놈의 무덤이 될 곳이었습니다. 김덕수, 아니 이춘팔이라는 본명을 가진 그 악마는 아마 지금쯤 제 20억을 세탁할 생각에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공을 들이며 제가 좋아하는 꽃부터 30년 장사로 굽은 제 손가락 마디마디를 아프게 쓰다듬어 주던 그 다정함까지 모든 게 연출된 연극이었습니다. 덕수는 제가 30년 족발 장사를 하며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도축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돈 냄새 풍기는 늙은 족발 할망구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그놈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삶아온 건 돼지 족발만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뎌낸 제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그 시각 가평의 폐공장 건물 안에서는 덕수가 제 전 재산을 앞에 두고 조직원들과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로는 그놈은 제 돈뭉치를 들고 이게 그 족발 할망구 살점 떼어낸 돈이다라며 조롱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덕수는 이미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변에 깔아놓은 어설픈 깡패 녀석들을 믿고 말이죠. 하지만 그 폐공장 지붕 위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귀신도 모르게 적의 목을 따던 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공장의 전원을 하나씩 차단하며 어둠이라는 공포를 그들에게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꺼진 불빛에 덕수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경찰의 사이렌 소리도 제 비명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발자국 소리였죠. 덕수의 수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지만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30년 족발 장사하며 다진 제 끈기보다 더 질긴 수진이의 무술이 덕수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바닥으로 눕혔습니다. 수진이가 나타나면 동네 양아치들이 오줌을 지렸다는 말,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단 한 번의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이 그들의 급소만을 노려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덕수뿐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칼을 휘둘렀지만 수진이는 그의 손목을 꺾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덕수가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비명을 지를 때 수진이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너한테 전 재산 털린 족발집 할머니 며느리다. 수진이는 덕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20억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처음에는 발뺌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수진이가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꺾어갈 때마다 그는 제가 느꼈던 그 절망적인 공포를 온몸으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수진이가 보내주는 실시간 음성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덕수의 비굴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막혔던 숨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세월을 비웃던 사기꾼의 기계는 어디 가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짐승의 소리만 남았더군요. 수진이는 덕수를 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숨겨놓은 다른 피해자들의 자금과 해외 비자금 계좌까지 전부 토해내게 만들 작정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국정원에서 배운 취조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김덕수에게 남은 건 처절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가평으로 떠난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공기계 핸드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이내 희미한 비상등이 켜지며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온갖 험한 꼴 다 봤다 자부했는데 화면 속 모습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게 온갖 가머니설로 20억을 뜯어냈던 그 당당한 김덕수가, 아니 이춘파리가 전신주의 굴욕적인 자세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놈 주위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대여섯 명이나 고꾸라져 신음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단정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김덕수의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화면 너머로 덕수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 다 드릴게요. 아니, 이자까지 쳐서 드릴 테니까 제발 이 여자 좀 치워주세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얼음 녹듯 씻겨 내려갔습니다. 30년 동안 뜨거운 김모락모락 나는 족발통을 들었다 놨다 하며 뒤틀린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로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덕수는 수진이의 눈빛만 마주쳐도 실금이라도 할 듯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물색하던 사기꾼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에게 걸려든 생쥐꼴이 된 겁니다. 최영숙 수진이는 덕수의 목에 날카로운 단검을 갖다 대고는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이놈들은 단순한 사기단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브로커와 전직 은행원이 결탁한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고 덕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바람잡이였습니다. 덕수는 제20억뿐만 아니라 다른 홀몸 노인들의 쌈짓돈까지 긁어 모아 해외 도박 사이트로 세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제 돈은커녕 그놈의 머리카락 한 올도 못 보고 저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수진이는 덕수의 핸드폰을 뺏어들더니 그놈이 숨겨둔 이중 장부와 비밀 금고,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입을 꾹 다물며 버티려 할 때마다 수진이는 국정원에서나 쓴다는 특수 압박점을 눌러 그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족발 장사하며 돼지뼈 발라내는 게 제 기술이었다면 수진이의 기술은 사람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춘팔, 너 같은 놈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세상에 임자 없는 돈은 있어도 사연 없는 돈은 없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30년 동안 새벽 이슬 맞으며 삶은 족발이 몇 톤인 줄 알아? 그 핏물 밴 돈을 감히 내가 탐을 내? 수진이의 일갈에 덕수는 결국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밀 계좌에 들어있던 20억뿐만 아니라 그놈이 여태껏 사기 쳐모은 비자금 50억의 행방까지 전부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나타나면 동네 깡패들이 벌벌 떨었다는 전설, 그건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덕수의 배후 세력인 상가 분양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김덕수가 세탁하려던 자금 동결에 1원이라도 비면 내 놈들 은신처 전부 폭파해버릴 테니까. 수진이의 서늘한 경고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그들의 서버를 해킹해 위치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덕수는 이제 제 20억을 돌려주는 것보다 제발 경찰에라도 넘겨달라고 수진이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냉정했습니다. 경찰?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 놈이 우리 어머니한테 준 상처 똑같이 돌려받아야지. 수진이는 덕수를 거칠게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덕수가 저를 속여 데려갔던 가짜 분양 상가 부지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 공사장의 삭막한 콘크리트 숲 사이로 덕수의 비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이놈을 어떻게 참교육할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사기 조직의 머리까지 어떻게 박살을 낼지 제 심장은 이제 복수의 쾌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덕수를 끌고 도착한 곳은
제가 20억을 투자하겠다며 꿈에 부풀어 방문했던 그 가짜 분양 상가 부지였습니다. 낮에는 번듯해 보이던 그곳이 밤이 되니 뼈대만 앙상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덕수를 공사장 꼭대기층, 난간도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세웠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사람 인연 소중히 여기고 법 없이도 살 줄 알았던 저였지만 그 화면을 보는 순간만큼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놈이 느낄 공포가 제 뼈마디의 통증을 씻어주는 진통제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덕수는 제게 영숙 씨, 우린 운명이에요라며 손을 잡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는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다 돌려놨잖아요. 계좌 비번도 다 말했고요. 덕수의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가는 게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놈의 뒷덜미를 움켜쥔 채 허공을 향해 밀칠 듯 말 듯 숨막히는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30년 족발 장사하며 가마솥 온도를 귀신같이 맞추던 저처럼 수진이는 사람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 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덕수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춘팔, 내 놈이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준 장밋빛 미래가 이 낭떠러지였지? 어머니는 이 콘크리트 바닥에 30년 세월을 다 갈아 넣으셨어. 내가 감히 그 눈물을 비웃어? 수진이는 덕수의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조직의 총책, 이른바 박 회장이라는 놈이었습니다. 그놈은 덕수가 잡힌 줄도 모르고 돈이 세탁되었는지 묻더군요. 수진이는 덕수의 목소리를 변조하는 장치를 이용해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20억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은신처로 가겠습니다. 수진이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덕수 한 놈을 잡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 20억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노인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그 범죄 조직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수진이는 덕수를 기절시켜 트렁크에 던져넣고는 곧장 그들의 본거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집에서 수진이가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조직의 비자금 계좌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국정원에서 배운 해킹 기술로 그들의 방화벽을 허물자 모니터에는 수백억 대의 검은 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돈들 하나하나에 담겼을 누군가의 절망과 한숨을 생각하니 이가 갈렸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이슬 맞으며 족발솥을 닦던 제 정직한 삶이 저런 악마들의 놀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며느리가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러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나면 깡패들이 오줌을 지렸다는 전설, 이제 그 전설이 현실이 될 시간이었죠. 강남 외곽의 호화빌라, 그곳이 바로 사기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덕수를 꺼내어 어깨에 맸습니다. 성인 남성을 짐짝처럼 메고 담벼락을 가볍게 넘는 수진이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TV나 보며 엄마 족발 남은 거 없어? 라며 속 터지게 하던 아들 필재가 이 모습을 봤다면 기절했을 겁니다. 수진이는 빌라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력화하고 거실 한가운데 덕수를 내팽개쳤습니다. 안에서 파티를 즐기던 조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이미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너 뭐야? 어떤 년이 여길 들어와? 덩치 큰 장정들이 강목과 칼을 들고 수진이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진상 손님 상대할 때 제 눈빛이 매서웠다지만 수진이의 눈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구석에서 제 발로 걸어 나갈 놈은 없을 거다. 우리 시어머니 피눈물까? 이제 이자로 받아내야지. 수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빌라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직 뼈가 꺾이는 소리와 놈들의 처절한 비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암흑으로 변한 빌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가히 지옥의 합주곡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머리에 장착한 나이트 비전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화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족발뼈를 발라내며 칼을 휘둘러온 제 손놀림도 빠르다 자부했지만 수진이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놈들이 휘두르는 강목은 허공을 갈랐고 수진이의 손발이 닿는 곳마다 건장한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30년 세월 시장 바닥에서 온갖 험한 꼴 다 겪으며 단단해진 줄 알았던 제 심장도 며느리의 잔혹할 만큼 완벽한 무술 앞에서는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조직의 총책인 박 회장은 구석에서 벌벌 떨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수진이는 박 회장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아, 살려줘. 돈 줄게.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 박 회장의 절규는 조금 전 덕수가 내뱉었던 비굴한 애원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채 거실 중앙으로 끌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국정원 요원 시절의 냉혹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족발 기름 냄새 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웃던 그 악질 사기꾼들이 이제는 그 할머니의 며느리 발등 아래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는 박 회장의 노트북을 강제로 열어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20억을 포함해 이놈들이 세탁하려던 수백억 대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국세청과 경찰청 범죄수익 환수팀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숫자들이 마이너스로 변할 때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너 인연. 이게 어떤 돈인 줄 알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박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달려들었지만 수진이는 단 한 번의 발차기로 그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30년 동안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제 며느리가 아니라 국가의 적을 섬멸하던 인간 병기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이는 널브러진 놈들 사이에 앉아 아주 우아하게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20억은 내일 오전 중으로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될 거예요. 아, 그리고 보너스로 이놈들 비자금 중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일부는 어머니 고생하신 위로금으로 챙겨뒀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사람 뒤통수 치는 놈들만 봐왔던 저에게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는 20억보다 더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빌라를 포위하기 직전 증거 자료만 남겨둔 채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빌라 주변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덕수와 박 회장 그리고 그 일당들은 줄줄이 수갑이 채워진 채 개 끌리듯 끌려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전국 규모 상가 분양 사기단 일망타진이라는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 어디에도 어둠 속에서 놈들을 박살낸 우리 며느리 수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평소처럼 얌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침 일찍 제 족발집 주방에서 핏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눈치 없는 아들 필재가 엄마, 어제 뉴스 봤어? 세상 참 무섭다니까. 내가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겠어라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묵묵히 칼질을 하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 살벌하던 여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솜씨 좋게 족발을 손질하는 평범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누가 저를 건드려도 제 30년 세월을 비웃어도 상관없다는 것을요. 제 곁에는 그 어떤 사기꾼보다, 그 어떤 권력자보다 무서운 수호신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수진이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머니, 이제 발 뻗고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복수극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시간입니다. 사기꾼 김덕수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남았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며칠 뒤 세상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갇힌 김덕수, 그놈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죠. 수진이는 놈들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30년 족발 장사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돼지는 털까지 다 뽑아야 뒤탈이 없다는 거였죠. 우리 며느리는 제 가르침을 아주 무섭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국정원 시절 인맥을 동원해 김덕수가 그동안 사기쳐서 숨겨둔 차명 계좌의 꼬리까지 전부 찾아내어 금융감독원에 넘겨버렸습니다. 덕수는 감옥 안에서 자기 전 재산이 국고로 몰수되는 과정을 실시간 고지서로 받아보며 피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덕수가 감옥 안에서도 결코 편히 쉬지 못하도록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덕수가 수감된 방에는 수진이가 미리 손을 써둔 무서운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형님들은 과거 수진이에게 소탕당했던 조직원들이었는데 수진이가 이놈이 우리 시어머니 전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다라고 흘리자 아주 지극정성으로 덕수를 대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등쳐먹으며 호의호식하던 덕수는 이제 교도소 화장실 바닥을 칫솔로 닦으며 제 이름을 하루에 수천 번씩 되뇌고 있을 겁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담은 접견실 CCTV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조용히 웃더군요.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놈이 밖에서 믿고 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밟아줘야죠. 수진이는 덕수가 내 연녀와 함께 해외로 도피하려 준비했던 미랑 자금 5억까지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덕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사기 피해 노인 쉼터에 익명 기부해버렸습니다. 덕수는 자기가 살아서 나갈 유일한 탈출구가 기부금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치장 벽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30년 족발 가마솥 옆에서 정직하게 땀 흘린 돈의 가치를 비웃던 놈에게 돈이 없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들 필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덕수 아저씨가 갑자기 구속됐다며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내가 엄마 옆을 지켜서 다행이지. 라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려다 참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거든요. 수진이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족발을 썰고 밤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소리 없이 처리하던 그 차가운 요원이 제 앞에서는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며느리의 칼끝이 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저를 해치려는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요. 어느덧 제 통장에는 사기당했던 20억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아니, 수진이가 이자라고 명목 붙인 위로금까지 합쳐져 전보다 더 불어나 있었죠. 저는 그 돈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이 비밀스러운 며느리를 위해 살기로요.
저는 수진이 몰래 종로 건물 1층에 아주 특수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이지만 안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가 갖춰진 수진이만의 비밀 아지트를요. 며느리가 언제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인 제가 든든한 물주가 되어주기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긴 복수극의 대단원을 장식할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김덕수의 최종 공판날, 저는 난생 처음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덕수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다가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덕수 씨, 30년 족발 장사한 할망구가 우스웠지?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30년 동안 감옥에서 콩밥만 먹게 될 거래. 아, 족발은 꿈도 꾸지 말고. 덕수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수진이가 서늘하게 웃으며 덕수의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단계, 상상도 못할 반전과 함께 이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수는 결국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 족발 장사하며 수만 개의 돼지뼈를 발라낸 제 손끝보다 더 날카로운 판결이었죠. 법정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진짜 반전은 그놈이 감옥에 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선물한 그 비밀 아지트에서 며느리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단순히 저를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더군요. 김덕수의 배우였던 박 회장의 윗선, 즉 이 나라의 고위직들과 결탁한 거대 카르텔의 명단을 이미 국정원 시절 동료들에게 넘겨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대청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한 달 뒤 제 족발집 앞에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조폭이라도 들이닥친 줄 알고 숨죽여 구경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며느리 수진이 앞에 서서 깍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현 요원들도 해결 못한 거물급 사기 조직을 소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귀해 주시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우리 아들 필재는 입에 물고 있던 족발 뼈를 떨어뜨리며 넋이 나갔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저 아저씨들이 왜 너한테 인사를 해? 필재의 질문에 수진이는 평소처럼 얌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재 씨, 저 그냥 동네 깡패들 좀 혼내주던 실력 발휘 좀 한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 30년 넘게 지켜온 족발집 간판을 새로 올렸습니다. 이름하여 요원 며느리와 족발 할매. 이제 우리 집은 단순히 맛집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정의의 상담소가 되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낮에는 저와 함께 족발을 삶으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에는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시 검은 전술복을 입습니다. 저는 20억보다 더 값진 인생의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30년 장사 끝에 얻은 건 건물 한 채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누군가에게 속아 밤잠 설치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림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기꾼 놈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노리는 그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뒤에 어떤 무시무시한 며느리가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사연이 짜릿하고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요원 며느리의 다음 작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 새벽 또다시 맛있는 족발을 삶으러 가보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